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에이팀 손병국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살짝 부담이 되지만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디어 트렌드입니다. 무수히 많은 미디어 트렌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ATL 미디어 위드 데이터라고 잡았습니다. 즉 전통 매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TV나 5개 매체들이 데이터를 만나서 최근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좀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지난번 7회차에서 어떤 데이터로 고도한 디지털 퍼포먼스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러한 것들이 ATL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에 비하면 이러한 전통 매체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예요. 이제 막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ATL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오는지 오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왜 ATL 매체들이 데이터와 접목을 시켜서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이슈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워낙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런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ATL 미디어는 타겟팅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조금 불투명하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력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기존의 TV하고 5개 매체들은 어떻게 타겟팅을 되고 있는가? 이러한 매체들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디지털처럼 정교한 타겟팅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TV에서는 우리 타겟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우리 타겟이 주로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디인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서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5개에서는 그래, 우리 타겟이 홍대에 많이 가더라, 우리 타겟이 강남에 많이 몰려있더라, 이러한 위치적인 장소 정도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효과 분석은 어떠할까요?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서 노출량, 도달률 들으셨죠? 그러한 지표들이 어찌 보면은 발신자 관점에서, 즉 광고주가 보내는 메시지 관점에서의 효과이잖아요. 실제 소비자가, 수신자가 저거를 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을 구매했고 혹은 검색했고 설치했고 이러한 효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이 좀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5개 매체의 경우 그 노출 역시도 더욱 부정확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도인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강남에 저희가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해당 강남역 주변에 하루 평균 유도인구가 얼마야? 그러니까 거기에 30을 곱해서 총 몇만 명에게 노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예상 노출 인구로만 효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효과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데이터가 더욱 만나고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의 타겟팅 부분입니다. 혹시 어드레서블 TV 광고, 어드레서블 광고, 어드레서블 TV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TV 광고는 어찌됐든 방송사가 동시간에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광고를 송출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를 중심을 구매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나 혼자 산다를 보는 모든 가구에게 우리 메시지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집에 있는 IPTV의 셋탑을 통하여서 각 가구별로 좀 더 다른 광고를 선별해서 노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MBC가 광고를 이렇게 쭉 내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IPTV 셋탑박스가 갑자기 선로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BTV 올 광고 이후에 원래 KT 아이폰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타겟팅된 바카스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떠한 것이 타겟팅 되는지 모르고 내가 늘 보는 과정에서 광고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근데 광고주는 딱 생각했던 타겟한테 광고를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제 TV도 IPTV 셋탑을 통해서 각 가구별 맞춤형 타겟팅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타겟팅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할까요?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청 이력 데이터입니다. 우리 가구가 어떠한 채널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우리 셋탑박스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 채널은 많이 보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가구는 골프에 대한 관심사가 높을 것이고, 혹은 영유아 콘텐츠를 많이 본다고 하면 자녀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홈쇼핑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에서 또 오래 있는가, 그걸 통하여서 내가 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건 좀 기본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모바일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와이파이 연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셋탑박스가 내 단말기에 있는 고유 식별값 addID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럼 저 addID는 일종의 모바일 주민등록번호예요. 즉 모바일 기기 한 개밖에 없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 번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모바일 addID를 통해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롯데카드에서 어떠한 상품을 샀는지, 혹은 어디 갔는지,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티맵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목적지를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내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addID 하나로 매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연동을 통하여서 addID를 수출했고, 그럼 그 addID 기반으로 그 가구의 행동 데이터를 확인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서로 보게 되면은 광고주가 우리 타겟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주면은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우수한 데이터에서 우리 타겟팅을 찾겠죠. 그럼 그 타겟이 있는 가구를 addID 기반으로 찾고 그 가구에만 딱 타겟팅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효과 측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 효과 측정 역시도 IPTV 셋탑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와이파이 페어링을 통하여서 addID 기반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고가 노출된 addID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addID를 역산을 해서 그 사람이 광고 노출 이후에 모바일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면은 TV 광고가 노출의 결과를 넘어가서 이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고, 혹은 우리 앱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품을 구매했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디지털처럼 정말 광고를 딱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00%의 연관성 있는 분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 TV를 보고 왔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가정을 통해서 너무 연결고리가 없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광고가 집행이 되고 10분 혹은 30분 이내에 사이트로 들어온 사람을 광고 노출 이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DMP를 통해서 비교를 하겠죠. 우리 광고를 이 사람이 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바로 나간 게 아니라 되게 오래 머물렀고, 혹은 이 앱을 설치를 했고, 이런 것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이제는 단순하게 몇 명에게 도달했고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더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의 반응과 액션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렵잖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표를 많이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지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블 TV 광고를 집행해서 노출한 사람이 이렇게 모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DMP 데이터에서 우리 제품에 관심을 표하거나 호감을 구하거나 구매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동기간 동안에 겹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TV를 보고 이러한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TV 광고의 구매 기여도는 전체의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더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캠페인 예산을 20억을 썼어요. 그 중에 어드레서블 광고는 1억 한 5% 썼는데 구매 기여도가 10%다. 그러면은 200%의 영향력이 더 나왔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TV가
이 정도의 구매 기여도를 끼쳤고 다른 매체 대비해서 더 영향력이 더 높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광고 노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달에 구매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구매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번 달에 구매자하고의 중복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이제 전달 대비 우리가 광고를 집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매가 증가했느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자 증가도 중에 어드레스블 TV 광고를 통해서 증가한 구매자 비율을 구하면은 이 TV 광고가 구매 영향 증가도 더 시켰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뭐 우리 광고주의 웹과 앱에 MMP라고 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매칭해서 실제적으로 애드 아이디, 우리 광고에 노출된 애드 아이디가 정말 내 앱에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광고주가 오픈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하는 광고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송출되고 노출되기만 했던, 그리고 GRP 중심의 도달률 중심의 얼마나 노출됐는지만 보기만 했던 TV가 데이터를 만나더니 정확한 디지털처럼 타겟팅이 되고, 그리고 우리 노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클릭과 구매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광고를 보다가 스위칭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그렇게 바뀌면 방송은 뭐 먹고 살 수 있냐. 그래서 저런 인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 TV 방송 물량의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점점점 그 비중은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년 뒤에는 이러한 형태의 TV 집행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에 좀 더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TV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5개 매체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매체는 효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매체의 경우 유도인구 기반으로 효과를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강남이 집행했는데 광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강남 지역에 한 달 동안 100만 명이 갔어요. 그럼 100만 명 중에 일부가 우리 광고를 봤을 거야.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하죠. 근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만나면은 정교하게 몇 명이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택시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택시 위에 광고판이 있는 매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광고 매체이기도 하지만 해당 디바이스가 유도인구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개 광고 트래킹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유도인구를 측정을 하느냐? 이제 해당 기기에서 우리 모바일 기기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가 있대요. 그 신호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해당 신호는 한 25m 반경으로 노출되고 건물을 뚫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하도 못 가고 건물 안도 못 가니까 정말 길 노상에 있는 인원수만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신호를 계속 뿌렸는데 반대로 신호가 오는 횟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횟수가 어찌 보면은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근데 이제 그 인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통신사 데이터하고 매칭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오해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구를 격자로 나눕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그래서 그 격자 한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기준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서울숲이라고 보이시나요? 저희 주변이에요. 저희 회사 근처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수한 격자 중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뚝섬역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거리 있죠.
지하철이 이렇게 쭉 꺾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제가 잡고 유동인구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차는지, 해당 지역은 아무래도 11시 때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많이 가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수동, 서울숲, 하플이라고 하는 이유가 점원 인구가 많은데 특히 20, 30대 여성이 엄청 높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구역에는 하루 평균 6,000명이 유동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혹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 바로 앞을 찍어봤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를 찍어봐서 딱 돌렸는데 좀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10시가 엄청 높더라고요. 다들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딱 퇴근 후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시, 12시 좀 높더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도 20, 30대가 많은데 이건 아마 저희 직장인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방문하는 신분도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각 격자 단위로 어느 수의 인구가 어떤 연령대로 어떤 성별로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오개강고 트래킹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 택시가 오개강고 트래킹을 한다고 했는데 저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계속 거리를 지나가면서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람보다 강력한 AI가 있죠. 그래서 그 AI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건 오개강고야, 이건 아니야 라고 계속 판독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에 오개강고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광고가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와 매칭하면은 해당 광고의 노출 인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메가박스에 늘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박스 지역에서 광고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 한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 격자만큼의 인원수를 구하면은 몇 명이 이 광고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도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이 역시도 유동인구, 조금 더 정확한 유동인구지 이 사람이 광고를 100% 봤다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기준에는 엄청난 발전이다.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데이터인데 한계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올해 이제 미니 집행했던 사례인데 K-팝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900명이 시청을 봤을 거다, 유동인구 있을 거다라고 산출했고요. 그리고 GM 라이브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건데 600명, 성비, 주말 주중 비중. 그래서 확실히 K-팝은 직장촌이니까 주중 비중이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집행했던 매체들을 월별로 쭉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K-팝 스퀘어 다 아시죠? 엄청 큰 광고. 그래서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작은 매체보다 못해요. 요거는 정량적인 지표이겠죠. 실제 이 사이즈가 주는 임팩트는, 크리가 주는 임팩트는 좀 무시한 채 실제 그 지역의 유동인구로만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우리가 해왔던 것 대비 어떻게 변화였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유동인구는 매체 과시권을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유동인구로 측정을 하고 체킹을 해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역시 광고를 볼 수 없는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데이터의 방식은 가시권을 고려하고 건물 내나 지하를 다 무시한 채 노상의 인구만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성연령 구분이 불가합니다. 그냥 일평균 6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는 20대 남자가 10,00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평균의 유동인구지만 이제는 시간대별로 좀 더 쪼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도가 되게 고도화되었지만 제가 아까 한계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효과를 측정을 해버리니 오개광고의 효율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주가 알고 있는 오개광고 CPM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00명에게 노출되는 비용은 8,000원, 9,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정교화돼 버리니까 7만 원,
6만 원. 광고주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뭔가 이슈가 있다. 저희 역시도 조심스럽죠. 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광고주가 받아들이기에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 여부는 고려되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못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 매체 간의 비교는, 그러니까 5개랑 TV랑 모바일 등 여러 매체 간의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은 하나의 데이터니까 5개 매체 안에서는 비교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외부 광고 많이 집행하잖아요. 그럼 모든 광고주가 얘기하죠. 강남 노선을 가고 싶다. 종로를 가고 싶다. 그래서 실제 버스 외부 광고는 노선으로 판매를 되고 있습니다. 강남을 지나가면은 SSA에서 한 기에 170만 원. 그 다음에 강남 옆을 지나가면 15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임에도 200만 정도 노출되는 노선이 있고 100만 밖에 노출이 안 되는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170만 원이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좋지 않은 노선을 단지 강남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강남을 지나가지 않는 A급, SA급 매체에서도 강남보다 더 많은 노출 인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매체 안에서는 좀 더 효과적, 효율적인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버스 외부를 떠나서 우리가 빌딩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도 강남 지역보다 종로가 더 많고 그렇게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영역은 조금 측정이 되지 않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광고 매체별로 카메라를 달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또 우리를 녹화를 합니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성별이에요. 이 광고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몇 명이 되는데 이 중에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몇 명,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몇 명, 그리고 차량도 지나가죠. 승합차가 몇 대, 승용차가 몇 대. 좀 더 심하게 얘기 드리면은 연령까지도 구분한답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겨울에는 조금 안 된대요. 우리가 외투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름에는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매체도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은 작아요. 그리고 이러한 매체의 장점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은 얘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우리가 녹화를 하니까 보행자의 눈과 코가 매체로 향했어. 근데 1초 이상 머물렀어. 그럼 얘는 봤을 거야. 혹은 내 어깨와 골반의 사이즈가 이쪽으로 틀었어. 그러면 진짜 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노출 인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도 인구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고 아직 모든 매체가 이러한 기기를 설치하진 않았어요. 이제 일부 매체만 설치를 하고 있고 이거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케일 숫자가 작은 이슈 때문에 매체들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더욱더 정교화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매체 역시도 그 효과 분석 방법이 엄청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정확도 있게. 5개 매체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제 TV랑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5개 매체 변화 양상을 설명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모든 5개 매체는 인쇄형이었어요. 건물 외벽에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큰 SK텔레콤 로고의 광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세로형의 디지털 스크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5개 매체를 디지털 OOH, DOOH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5개 매체가 디지털화된 스크린의 DOOH죠.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방식이 프로그래매틱 DOOH입니다. 다른 거 변화가 아니라 똑같은 DOOH인데 구매 방식이 디지털화되었다. 프로그래매틱이라는 단어를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디지털에서 많이 구매하는 방식인데 광고주와 매체가 광고주는 나는 이 지면을 구매하고 싶고 매체는 팔고 싶은데 서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나는 이 지면을 희망해, 나는 이 지면에 물량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프로그래매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매틱 방향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5개 매체 이렇게 진행하죠. A 매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구자당 구매한다. 구자 판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20개의 소재가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매틱이 적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A 매체는 우리 타겟이 이때 많아. 아침에 노출할게. B 매체는 점심때 많아. 혹은 C 매체는 오전 시간대 많아. 이런 식으로 내가 매체별로 노출하고 싶은 지역을 오디언스 형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자당 구매니까 한 구자에 2천만 원. 얘는 CPM 구매라고 해서 한 명 노출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는 1,000만 원 집행하게 되면은 몇 명에게 노출된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5개 매체도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그래매틱 DOH에서는 어떠한 데이터 기술이 사용되고 있을까? 앞서 TV와 똑같이 AD 기반인데 실시간 이동 동선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AD가 내 모바일이 이동하고 있는 동선을 어느 한 회사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퍼스트 파티라고 해서 광고주의 내부 데이터 혹은 DMP 데이터 아까 앞서 보셨죠? 그러한 데이터를 AD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오 펜싱이라는 또 다른 기술이 등장합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의 울타리를 설정을 하고 그 울타리 주변에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를 끓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 3개 기술이 접목되면은 5개 매체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드의 고객이나 우리 잠재 고객이 밀집해 있는 지점을 지오 펜싱으로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매장 주변을 설정을 해요. 그럼 그 매장에 누가 오는지 다 기록을 하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AD 혹은 이러한 연령대, 이러한 관심사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 동선에 맞춰서 노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설정된 AD가 이제 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홍대 10시에 계속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대 밤에 엄청 많네. 그러면 우리 타겟이 핵심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은 홍대 10시니까 그 주변의 매체에 노출한다면 더욱 적합하겠죠. 이게 좀 더 발전된다면은 광고주가 보유한 AD 기반으로 해서 그 AD가 위치한 AD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잡고 그 시간대로 노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실시간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그냥 우리 타겟인 AD가 주로 많이 가는 장소, 주로 많이 가는 시간대를 노출했다고 하면은 좀 더 발전되면은 실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짜 우리 타겟이 해당 매체 앞에 있어. 그럼 그때 광고가 나가는 방식인 거죠. 물론 두 방식 모두 가능한데 다만 실시간 방식의 경우 살 수 있는 인벤토리가 한정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타겟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일이라든지 시간대는 기본이겠고 더 나아가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광고주는 특정적인 지역도 없고 내 데이터도 없는데 그냥 2049 남자야. 그럼 2049 남자인데 얘는 연소득 1억 이상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지역을 확인해서 노출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매체 간 크로스 타겟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AD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디지털 광고를 노출해요. 그럼 누가 노출됐는지 AD를 알 수가 있죠. TV 광고 노출해요. 그 사람들이 AD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AD만 잡아가지고 5개에서 타겟팅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매체에서 리타겟팅이 아니라 매체를 넘나드는 리타겟팅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광고주만이 갖고 있고 광고주가 줘야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날씨나 교통 상황인 것 같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라든지 비가 온다라든지 미세먼지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타겟팅을 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프로그래미티 기반의 5개 매체는 역시나 TV처럼 아직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크진 않아요. 실제 소개서에서는 K-팝 스퀘어, CGV 극장 대부분의 매체가 들어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제는 해당 매체가 완판되지 않았을 때 남는 물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서 실제적으로 현재는 조금은 약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게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올해 그 물량이 더 커졌어요. 그럼 이 역시도 2, 3년 뒤에는 엄청 커지겠죠. 제가 TV하고 5개에서 데이터를 만나서 타겟팅되고 효과 분석이 되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 타겟팅별로 다양한 메시지, 맞춤 메시지를 내보내는 시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드레서블 TV, 애드 아이디, DMP, MMP, 프로그래미틱 바잉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만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타겟팅과 광고 효과를 개선하고 디지털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ATL, TV나 5개 매체가 데이터를 통해서 변하고 있다. 즉, 이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광고주 캠페인 제안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해보는 그 노력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말씀드렸습니다.